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나스의 권혁배입니다. 네, 오늘은 3D 프린터의 하드웨어 설정이고요. 이건 뭐 사실 거의 외우는 거다 보니까 어느 장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분께서 필기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얘기를 인쇄하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자서들의 워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즉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설정들은 끝났습니다. 슬라이싱도 했고 G코드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기계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소재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도 FDM에 대해서만 할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희의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은 SLA에 대한 소재들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SLA 소재는 충분히 제가 1차 시였죠. 그때 포토폴리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걸로 아마 충분할 거입니다. 왜냐면은 포토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크릴계에서 포토 이니시에이터를 넣고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정확한 모델명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작이 되어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FDM의 소재 PL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LA 친환경 수지라는 말들이 나오면은 보통 PLA라고 많이 하는데 뭐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로서 무독성 친환경 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뭐 PLA를 만드는 방법이 옥수수 전분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여기서 저희가 항상 나오는 게 이 친환경이란 단어입니다. 왜 PLA가 친환경 수지인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그 추후에 나올 ABS와 같이 공업용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사실 제조 전 과정에서 봤을 때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는 생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많이 불리는데 혹시 예전에 뉴스 같은 것들 보시면은 막 그 태평양에 뭐 한국 몇 배의 쓰레기 섬들이 떠나든다라고 하죠. 플라스틱은 보통 한 500년 정도가 지나야지 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LA 같으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년? 10년 이내에 전부 다 분해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좀 더 극적인 상황, 예를 들면 저희가 모안 속에 넣는 스캐폴드 같은 경우에는 8개월만 지나도 이 저희 내부에 있는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수지라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분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LA 의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 커플들이 있는데 PCL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생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친환경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 변형에 의한 수축이 적어 다른 FDM 방식에 비해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열 변형에 의한 수축이란 거고요. 저희가 히팅베드가 이렇게 있죠. 이거 옆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옆으로 그리고 저희가 출력물을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쌓았습니다. 자, 이 재료는 히팅베드가 뭐 보통 철 위에 많이 알루미늄이나 철 위에 많이 깔죠.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해두고 그 다음에는 PLA라고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PLA조차 수축이 일어나긴 합니다.
얘가 온도가 많이 그러니까 넓은데 이 얘가 충분히 이렇게가 긴데 온도가 안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식으로 들뜹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보통 수축이 일어났다고 많이 표현하죠. 근데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전공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열을 머금게 되면은 팽창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저희 보면 철도에 있는 레일도 여름이랑 겨울이랑 뭐 규격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PLA 모든 재료는 열을 받으면은 열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만큼 커진 상태가 됩니다. 이만큼 커진 상태. 당연히 이때는 알루미늄도 이렇게 커졌겠죠. 하지만 열 변형은 기본적으로 금속 같은 것보다 이런 고분자들이 열 변형에 의해서 커지는 길이 x가 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식으면요. 식으면 이 위에 부분들은 서로 수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수축을. 그러면은 수축하는 방향이 제일 쉬운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쪽의 반대 방향, 이 방향이 쉬울 거니까. 왜냐면은 얘는 다른 재질이죠. 서로 같은 재질끼리 뭉칠 겁니다. 근데 방향은 이쪽이니까 사실 이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거를 내부응력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수축하려는 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휘게 되고요. 이 수축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원활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PLA, 그러니까 히팅베드, 물론 히팅베드를 통해서 온도를 올려주면은 이게 추후에 줄어들 때 이렇게 균일하게 줄어들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 늘어나는 그 정도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적습니다. 즉 열팽창에 의한 열팽창 계수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열팽창 계수가 적어서 즉 열팽창 계수가 적으면은 수축이 적겠죠. 그 때문에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도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프린터를 좀 써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포가 잘 안 듭니다. 사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PLA를 후처리할 때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케미컬한 방법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력 시 유해 물질이 발생이 적은 편 같은 얘기죠. 이거는 경도가 높아 후공이 어렵다. 서포트 발생 시 서포트 제거가 어렵고 표면이 거칠다. 이건 다 경도가 커서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 재료로는 ABS가 있고요. 아크릴로라이트, 부타디엔, 스틸렌인데 세 가지의 모노머를 합성해서 만든 소재이고요. 유독가스를 제거해서 석유를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재료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일반인들은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라고 하면은 됩니다. 대표적으로 PLA랑 ABS가 3D 프린터로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이 두 재료를 외워두는 편이 좋고요. 이 ABS는 대표적으로 어디 쓰이냐면은 저희 자동차 보면은 뒤에 LED 있죠. LED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 케이스가 ABS입니다. 그래서 뭐 내충격성, 충격이 강하고 오래가면서 열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열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온도가 아까 전 PLA는 180도부터 녹아서 근데 유동성이 좋아진 지점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200에서 한 220도 정도에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ABS는 2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출력을 많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으면은 수축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 정확하게는 열팽창 계수 알파의 그 온도, 그러니까 이 열팽창 계수 알파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를 저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팽창하는 겁니다. 당연히 온도가 높은 재료도 보통 이런 경향을 보이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ABS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시 쉼 현상, 이런 커브들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석유는 몸에 나쁘죠. 그러니까 가열할 때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뭐 APLA도 사실은 이 출력을 할 때 정말 마이크로 나노급의 플라스틱 분진들이 날려서 진짜로 집에서 하기에는 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베란다를 문 열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PLA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비싸죠. 하지만 석유 추출물,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짚고 가면은 석유 추출물 이용해서 만들었고 열에 항내적으로 강합니다. PLA에 비해 항내적으로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뭐 자동차 범퍼도 그렇고 자동차의 그 LED 케이스도 그렇고 저희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 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ABS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열에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스가 발생한다. 예, 이 정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나일론이 있고요. 나일론은 폴리카폴 아탐인가? 이게 제가 항상 이게 외우려고 해도 안 헤어지는데, 보통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PA, 뭐 PA6, PA66, PA46 하는 게 보통 나일론의 계열입니다. 46. 그래서 나일론은 PLA처럼 한 분자, 그러니까 요 모델만 따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족이 있습니다. 나일론 족들. 걔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ABS랑 PLA보다 강하죠. 그 다음에 강하면은 뭐 보통 강도랑 마모랑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BS는 강하다는 얘기가 없었죠. 열에 강하지 물리적인 현상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포가 잘 됩니다. ABS는. 네. 그래서 충격성이 좋고 질긴 소재. 나일론 하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옷들에 대한 섬유들, 이 나일론이거든요. 그 보시면 나일론 톱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스트레칭하게 강하고 그런 변형에 대해서 저항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게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나일론 하면 대표적으로 강도가 높고 수축률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나일론은 특별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PC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있고, PC가 뭐 있을까요? 제 주위에 있는 거는 페브리즈는 페트네요. 페트는 아니고 PC는 정말 많이 쓰는데 폴리카보네이트고 전기 안전성이 좋고 치선 전통이 좋고 뭐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는데 외워두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냥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판이라 보면 되죠. 이 ABS의 업그레이드판, ABS보다 더 좋은 재질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한번 읽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특이한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폴리비닐 알코올, 그 다음에 스몰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TPU가 있는데
이 재료들은 앞선 재료들과 달리 물성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폴리비닐 알코올은 물에 녹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저희가 서포터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있는 재료를 만들 때 쉽게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 서포터가 여기까지 쌓고 이 위에 슬라이드를 쌓을 때 저희가 레이어 높이가 0.2라고 원래 0.2인데 0.2가 아닌 잘 떼어지기 위해서 0.3이나 0.4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처지김이 발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포터를 뗀 RM 형상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0.2로 붙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걔를 어떻게 떼낼 겁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에 녹는 재료를 0.2까지 붙이면은 이 표면이 말끄럽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포터에 이용되는 게 PVA이고요. PLA랑 PVA랑 녹는 장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노즐을 필라멘트를 스위칭하면서 사용하기 많이 어려워서 보통 헤드가 두 개 달려있는 듀얼 노즐 프린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잠시만요. 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폴리비닐 알코올은 이 녹는 게 어떤 식으로 녹느냐면은 소금물처럼 녹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 녹이면은 그렇게 빨리 녹지도 않습니다. 일단 보통 다 얘들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잔류하는 것들만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녹기 때문에 되게 담궈놓고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척기에 물을 넣고 파트를 넣어두면은 이게 다 약간 우유 색깔로 뿌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얘는 폐수가 되는 거죠. 폐수. 그래서 앞전과 다르게 사실 이 PVA는 친환경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게 서포터를 물에 담그면 서포터는 녹고 원하는 형상만 남아서 수거는 용이한데 서포터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요. 또 얘를 한 이만큼은 떼서 넣어줘야지 이 그러니까 세척이라기보다는 녹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건 좀 엑스트라한 거긴 한데, 그 다음으로는 TPU가 있습니다. Thermal Plastic Polyurethane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레탄은 고무죠. 타이어. 요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플라스틱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무하면 떠오르는 가장 무엇입니까? 약간 누르면 들어가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TPU는 요 앞에 있는 게 스몰 플라스틱이 열 가소성이라는 뜻입니다. 열 가소성. 그리고 썰모셋도 있거든요. 썰모셋. 요게 열 경화성이고요. 그러니까 열을 주면은 고정된다, 셋된다. 그래서 썰모셋. 열 경화성은 스몰 플라스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TPU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한 재료입니다. 플렉시블. 그리고 여기서 사실 투과성이란 말은 빼는 게 좋고요. 이거를 조금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네요. 투과성, 탄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플렉시블하다. 그래서 뭐 휘어짐이 필요한 부품의 제작이 이용된다 라고 하는데, 뭐 주위에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TPU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덕티브, 그러니까 전기가 전도되는 필라멘트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성, 단순하게 전도성 필라멘트는 되게 브리틀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브리틀하다가 뭐랄까 약간 돌처럼 딱딱하고 변형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TPU가 있는, TPU를 일부러 감싸주면은 이 변형이 최소한 억제되기 때문에 이 TPU를 센서 쪽에 쉴드 쪽 그 외장으로 많이 쓰고요. 프린터블 이 프린터블 센서를 프린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쉴드로 많이 쓰고요. 보통은 뭐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 이런 곳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얘는 물에 녹고 서포터로 이용된다. TPU는 고무다. 예. 그러니까 휘는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재를 장착해야죠.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떤 소재를 골랐기 때문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필라멘트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는 외워두셨을 거고요. 보통 프린터 뒤쪽에 필라멘트 선을 튜브에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더 배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DM3D 프린터, 얘를 한번 들고 와볼까요? 네, 여기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필라멘트 고정 위치는 모든 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뒤쪽으로 익스트루더가 여기 있죠. 이게 뒤쪽 뷰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익스트루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쪽에 튜브 보이시죠? 를 지나서 저희가 노즐부로 가게 됩니다. 색깔이 별로 썩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건 다시 지우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필라멘트 선을 튜브에 삽입하여 장착하는 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튜브는 왜 사용하나요? 라고 하면은 뭐 얘가 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꼬임이 최대한 적게 이 튜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삽입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를 프린팅 헤드에 직접 장착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압출 헤드에 구동 모터, 압출 헤드, 즉 방금 전에 봤던 이 핫엔드죠. 핫엔드에 여기 익스루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터에 의해 재료가 노즐에 도달해. 모터에 의해서 얘를 조금씩 밀어내는 거죠. 노즐에 도달해 여기서 온도가 210도까지 가 있는 상태니까 좀 더 밀면은 앞으로 나가면서 토출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FDM 방식의 재료는 보관이 용이하고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물론 보관이 용이합니다. 근데 PLA도 그렇고 모든 플라스틱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공기 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먹으면 딱딱해져가지고 막 정말로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3D 프린터 중 FDM의 재료들은 진공으로 된 인클로저나 혹은 40도에 정도 되는 뭐랄까 40도 정도 되는 열 챔버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없는 경우가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그 경우에는 보통 뭐 식기 건조기 그 같은 곳이 좋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락앤락통에 넣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관이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SLA 레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온에 병 닫고 놔두거든요. 그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재료의 변화가 크게 없고요.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다른 첨가물을 삽입하기 용이함이라는데 이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재료를 만드는 게 쉽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필라멘트의 성질에 따라 노즐 온도, 투입 속도를 고려해서 구조물을 제작해야 좋은 품질의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일단 노즐 온도를 봤을 때 당연히 맞는 말이죠. 모든 재료는 녹는 온도가 다릅니다. 투입 속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TPU 같은 소재는 휘죠. 만약에 뭐 맨 처음에 1차시 설명드렸던 FDM의 노즐을 떠올리시면은 이렇게 있고 얘가 여기 기어가 있죠. 이렇게 기어가 그 다음에 와이어가 이렇게 나와서 하랜드 쪽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노즐 안으로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은 얘가 휩니다.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낑겨버립니다. 여기서 낑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낑기거나 해서 속도까지 다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않으면이죠. 속도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출력물이 중간에 끊기거나 중단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은 그쵸. 온도랑 재료 투입 속도를 고려해야지 좋은 품질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압출 헤드의 구성 모터에 의해서 노즐에 도달하여 일정 온도에 용융되어 재료가 압출된다. 당연하게 플라스틱형 필라멘트를 사용한다. 네, 그 다음 장은 이제 소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잠시만요. 네. 자, 노즐이 수평에 맞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노즐과 베드가 맞지 않으면은 출력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오토 레벨링 아까 어제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토 레벨링이 없는 경우에는 이 판이 있고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요. 혹시 프린터를 다들 쓰신 분들 이해했으면은 이해가 빠를 건데 또 하나의 판이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고 얘를 이렇게 쪼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즐은 기본적으로 좌표는 모두 노즐을 따라가는 거죠. 이 면과 이 면이 정확히 동일해야지. 왜냐면은 얘는 이 위에 있는 Z 뭐 X축을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이를 따라서 움직여야지 출력이 제대로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뭐
얘를 더 많이 돌려서 돌리면 돌릴수록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출력을 해도 만약에 여기 위치에서 출력을 한다 해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레이어 바닥과 노즐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원만한 출력이 안 될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베드를 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되고, 베드에 너무 붙거나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떨어지면은 뜨거나 끊긴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 값을 세팅해야 됩니다. 이 적절한 높이 값은 보통 100 마이크로 0.1mm 정도고요. 베드의 높낮이 수평 조절은 사각모서리 아래 높낮이 조절 장치로 조절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레벨링 노브. 예, 어디 있을까요?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요거 베드를 뒤쪽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얘를 돌리면 돌릴수록 가까워지고, 여기 좀 더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레벨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돌리면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 외에는 좀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나사가 있고 돌리면 가까워지고, 하나, 둘, 셋, 넷, 보통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에서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끝과 베드 사이에 넣을 때 종이를, 그러니까 노즐이 있고 베드가 있고 얘를 이제 조이겠죠. 그래서 근데 넣을 때 A4 용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 넣어서 쓱쓱 긁어봅니다. 이렇게 종이를 앞으로 넣었다 뺐다 했다 하면서 살짝 긁히는 느낌이 났을 때 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작동을, 그러니까 돌리지 않고 그냥 들어 위치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세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뭐 시기가 확정된다면은 시기 때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즐 막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필라멘트가 안에서 굳은 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필라멘트 3D 프린터의 소위 모르는 하덴드 라는 부분을 보면은 그 다음에 노즐 목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열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이쪽에서 이 블럭이 이게 노즐이고요. 이 블럭이 열을 머금고 있는 히팅 블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노즐의 목같이 생겼다 해서 노즐 목이라 부르고, 이쪽을 방열판이 있는 쿨핸드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는 얘를 여기까지를 핫핸드, 여기는 쿨핸드 이제 식혀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열이 충분히 냉각되지 않아서 요 위에까지 올라와 버렸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넣은 상태에서 굳었다. 상태에서 꾹 눌린 상태로 굳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열이 미치지 않지만 이 필라멘트 사이끼리 열된다 열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끼리. 그래서 이 위에서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은 상태로 굳으면은 아무리 뒤에서 당겨봐야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을 그 노즐 온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얘를 해체시켜서 이 통째로 이걸 진짜 실제로 보고 하는 게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얘를 통째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그 좀 저렴한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그 노즐 쪽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거는 뭐 항상 뭐 당연한 거고요. 노즐이 막힌 경우에는 노즐을 해체하여 달구거나 노즐에 나사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가지고 토치가 제가 알기로 그래도 한 70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700도. 그래서 연소시켜서 아이스탄에 담궈 안에 있는 눌러붙은 필라멘트를 없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라멘트가 막혀서 완전히 탄화된 경우에는 사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토치로 달궈도 필라멘트에 있는 탄화물들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급한 부분이라면은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토치로 달구는 이유는 이 PLA가 완전 연소를 아마 300도 이후부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치로 충분히 달궈주는 거죠. 아세톤은 이런 남아있는 유기물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아세톤을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베드를 맞춰라 가 되고요. 안 맞추면 조절해라. 그 다음에 막힌 경우에는 올려서 빼라. 뭐 주기적으로 청소해라. 노즐이 막힌 경우에는 노즐 핀이라보다는 노즐이겠죠. 노즐이 막힌 경우에는 해체해서 토치로 달궈라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올 만한 문제는 수평에 대한 문제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아마 노즐 막힌 현상이 보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잠시만요. 아직 슬라이드가 너무 많이 남아있군요. 스태핑 버터의 압력 부족. 이 다음 저희가 체크해야 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라멘트를 노즐에 공급시키기 위해서는 필라멘트의 힘이 필요하므로 스태핑 버터의 힘이 필요하므로 힘이 부족하면은 공급이 줄어들어 출력물의 표면이 불량해짐.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며 장비 사용 중에 진동으로 모터가 고정하는 블록이 풀리기 때문에 나사를 줄여들면 됨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 고정하는 블록이 풀리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쪽에 브라켓이 있고 모터가 있고 이쪽에 나사를 이렇게 잠그는데 뭐 사실은 풀리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약간 어거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노즐 똑같이 노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아랜드가 있고 노즐목이 있고, 만약에 이 노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뒤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뭔가 세게 뭐랄까 바닥에 바로 노즐 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아무리 밀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스태틱 모터가 틱틱틱틱 거립니다. 근데 노즐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레이어 두께가 너무 가깝거나 압출량이 많을 경우나 뭐 여러 기타 등등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는 힘보다 스태틱 모터의 힘이 부족해서 틱틱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나는 10mm짜라고 말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짰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출력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노브 간격이 가까워서 안 나온다 정도가 될 수 있죠. 거의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노즐 출력 두께의 조정. 당연하게도 저희는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이
배웠던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만 하겠습니다. 레이어 두께에 따라 출력물 성능이 좌우됨.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성능이 올라가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낮아지는데, 이 두께의 한계는 지름 이상은 힘들다는 거. 노즐의 지름 이상은 힘들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노즐 두께에 비해서 출력되는 레이어 두께가 너무 얇으면은 필라멘트가 바닥에 붙지 않고 층층이 쌓이게 되어 품질이 깔끔하지 못함. 요거는 사실 무시하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것도 무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두께가 낮으면은 출력물 성능이 올라가고, 두께가 두꺼우면은 출력물 품질이 낮아지는데, 이 맥스 값은 노즐 지름이라는 거. 0.4 노즐이라면은 0.4 레이어 두께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업로드 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업로드 방법, 즉 이제 STL까지 만들었고, STL에서 슬라이싱해서 G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구조안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프린터랑 직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통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G코드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동시켜 장소 USB나 SD 카드에 저장하여 프린트 연결하는 방법, 즉 얘를 프린터 헤드에 프린터의 메인보드 같은 곳에 꼽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는 LCD 모니터로 얘를 작동시키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메이커본 리플리케이터 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전부 지원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바로 옆에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 있거든요. 인하공전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US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중요한 거는 이 USB로 익스포팅 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설계회사 프로그램들은 STL 파일 익스포트, 그러니까 설계 모델링이 있고요. 여기서 저번에 제가 STL로 나올 수 있었죠.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G코드로 변환을 해야겠죠. 3D 프린터 회사마다 지원하는 3D 프린터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요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 있어서 각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을 불러와서 프린터 맞게 설정을 하면은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 G코드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D 프린터용 파일이라는 그 CAD 시스템에서 모델링된 3차원 형상, 이 STL 데이터를 층층이 분해시켜서 같이 적층하는 거 보셨죠? 저희 저번 시간 때.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슬라이싱에 의한 2차원 단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은 G코드 파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경우에 FDM 프린터를 출력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기계로 다시 돌아오면은 기본적으로 1차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FDM 프린터는 필라멘트 형태의 열과 소성 수치, 요거를 밀어내서 저희가 프린팅을 하는 방식이겠죠. 값에서 토출하는 방식.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노즐을 통해서 압출하기 때문에 특성상으로 열 가소성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열 경화성 소재는 안 녹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한 번도 광가소성 재료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광가소성 재료라면은 빛이 있는 한 항상 녹여져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소성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압출하는 노즐이나 재료 네, 이거를 재료를 압출하는 노즐이나 재료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콜릿 프린터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라이트 3D 프린터 여기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So we're gonna have dark chocolate on top, then a mid layer of 작동하는 영상이 보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제품의 투입부터 예, 이런 소재들을 잘게 다져가지고 이런 실린지에 넣고요. 녹인 다음에 어떻게 밀어낼까요? 스크류를 써서 돌아가야 되고요. 얘는 지금 자중해서 되는데 스크류 타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콜릿 프린터보다는 세라믹 3D 프린터. 예. 이런 프린터들은 세라믹 페이스트들을 안쪽에 넣고 공압을 통해서 밀어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압 장치가 보이고요. 이게 잘 나오지가 않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즐이 있고 공압을 통해서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든 모터를 통해서 안 넣어도 됩니다. 모든 압력을 통해서 넣을 수 있으면 거의 다 FDM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식은 노즐을 저희가 모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Y 형태의 필라멘트 수지를 투입해서 이 필라멘트를 내부에서 가열하여서 저희가 노즐축을 통해서 토출하게 된다는 점이죠. 예, 이게 오늘 하루에 3시간 정도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말이 이제 슬슬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기본적으로 보호 카트리지나 롤에 감겨 있다는 점. 어떻게 되냐면은 3D 프린터 이런 식으로 롤에 감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2슬라이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이제 장비를 돌리면 끝입니다. 실기에서는 실제로 이걸 돌려서 출력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포함할 건데 이제 프린터에 대해서는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 프린터를 어떻게 떼는지 후가공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후가공은 물리적이랑 화학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포터가 있는 경우에는 서포터 제거부터 하겠죠. 하지만 손으로 제거하는 비수용 서포터, 즉 싱글 노즐에서 같은 재료를 쓰는 서포터들은 직접 손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녹여서 제거하는 수용성 제거서,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수용성 서포터가 있습니다. 서포터 제거에는. 그리고 이제 표면 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포질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포질에도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은 그 말대로 저희가 이 손으로 진짜 사포를 문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사포가 거치기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1000방, 2000방, 3000방인데 일정한 구역 내에 입자가 2000개 있냐, 1000개 있냐, 10,000개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포 같은 입자, 이 알갱이들이 박혀있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면적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온 입자들이 있겠죠. 왜냐면 입자가 작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뭐 같은 영역에 100개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되게 돌덩이 같은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거친 사포, 왜냐면은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거친 사포로 먼저 다듬어주고 추후에 매끄러운 면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사포로 넘어가야 됩니다. 즉 1000방부터 시작해서 5000방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사실 의미가 없어가지고 사포를 이용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사포를 제거하기 힘든, 예를 들면은 사람 모양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머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겨드랑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사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세톤 훈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LA는 녹습니다. 유기용매들의 혹은 ABS들은 이 소재들은 어떠한 유기용매에 녹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있는데, PLA 같은 경우에는 MC 소재라는 걸 많이 쓰고요. ABS는 아세톤으로 많이 훈증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닫혀있는 비커 안에 아세톤을 기화시켜가지고 놔둡니다. 그러면 기화시키면은 활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아세톤이 이 표면들을 때려서 녹입니다. 왜냐면은 이 ABS 같은 소재들은 이 아세톤의 분해가 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면적이 넓은 곳이 더 많이 깎이고 면적이 좁은 곳이 덜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 만약에 눈을 이렇게 콩알만하게 뽑았는데 콩알만한 게 이 아세톤에 의해서 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세톤은 당연히 기화시키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이게 참 몸에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편한 거는 정말 아세톤 훈증이 편하고요. 정말로 후가공이 필요한 것들이라면은 사실 SLA나 DLP를 뽑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출력 방법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자료들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스태핑 모터에 의한 기어가 여기 있습니다. 기어가. 그러면 필라멘트 재료가
여기에 있다가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왜냐면은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베어링이 있고 이렇게 꽉 잡아주게 스프링이 이쪽에 있습니다. 노즐이 여기서 기어가 움직이면은 얘는 조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지금 원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다 보니까요. 얘는 돌아가면서 얘를 돈 만큼 이 필라멘트가 내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랜드에서 용융이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압출이 됩니다. 이거를 재료 입장에서 보면은 필라멘트가 이 부분에서 점성이 매우 높은 그 액체로 용융이 됐다가 가압을 통해서 압출이 되는 거고요. 그냥 뭐 녹았다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쿨핸드, 이게 쿨핸드, 이쪽이 핫핸드라고 부릅니다. 방열판이죠. 그리고 히팅 패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 베드가 Z축, 노즐이 X, Y 평면으로 이송되는 프린터가 많습니다. 여기 보통 뭐 코어 XY 타입이나 코어 XY 타입이 보통 이런 방식인데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은 제가 추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 뭐 대표적으로 뭐 코어 X가 있고 뭐 맨델이 있고 겐트리가 있고 델타가 있고 뭐 스카라가 있고 이런 식인데 뭐 요거는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설명드리고 뭐 사실 베이트가 Y축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층이 쌓이면은 층 높이만큼 플랫폼이 움직입니다. 예. 플랫폼을 잡아주는 게 플랫폼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노즐이 올라가거나 하면서 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아래로 이송되거나 헤드가 부착된 XY 축이 위로 이송되면서 이렇게 층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FDM 방식의 재료는 일가성 수지로 노즐 압축 후 바로 굳게 되는데 주위 온도가 낮으면은 굳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연하겠죠. 열전들이 그만큼 빠르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열가소성 수지 중에 열가소성 수지들은 비열이 낮습니다. 비열이 낮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낮은 재료들은 가열하기도 쉽고 냉각하기도 쉽습니다. 냉각이 빨라지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제가? 이 열 때문에 이만큼 팽창했었는데 온도가 줄어들면은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잔류응력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팅을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여기까지가 모든 슬라이드가 끝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부족하더라도 많이 들어주신 점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차 시 하드웨어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